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정리한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면 소재지번은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재지번은 어디에? 전부에. 그 다음에 지목은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장과 어디? 도면에만 등록한다. 근데 여기 보면 대장 해가지고 공유제 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넓은 의미로 광의의 의미로 우리가 대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공유제 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포함시킨다고요. 근데 공유제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항상 만들어지는 공적 장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대장이라고 읽을 때는 뭐만 의미한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만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제가 공유제 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포함시켜서 대장이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항상 공유제 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한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장하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계는 무슨 경계죠? 도상 경계. 그러니까 어디에만? 도면에만. 그러니까 도면에만 등록되잖아요. 그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면적을 보려면 뭘 봐라? 대장. 그러니까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축척은 뭐하고 등록되는 장소가 같다? 지목. 축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아래 것들도 정리해 나갈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지면 지적 공부를 이제 보관 또는 공개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비치 보관 보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 공부를 뭐한다?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게 되면 지적정당, 이건 아직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지적공부의 열람, 잠시만요. 요 지문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적공부는요, 외부로 반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 공부를 외부로 반출하면 분실 위험이 크잖아요. 그죠? 훼손 위험이 크니까 지적 공부는 해당 청사 밖으로 뭐한다? 반출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로 뭘 허용한다? 반출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가 천재지변,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받았을 때, 승인을 받았을 때 지적공부는 외부로 뭐 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 추가 암기사항이 발생했다. 그죠? 뭐다? 지적공부는 반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에 비치 보관하는데? 지적서고에.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다? 천재지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 한번 볼게요. 지적 공부를 뭐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 누가?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디에?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 한다. 그럼 지적정보관리 체계가 뭐예요? 하면 전산화되어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뭐한다? 비치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다? 지적정보관리 체계. 지적정보관리 체계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금방 우리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어디에? 지적소고에 비치 보관한다고 했죠? 근데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는 누구에게?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발급 열람 신청을 하면 되고, 근데 금방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비치 보관권자가 누구였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근데 발급 열람을 신청을 할 때는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 읍면동장에게.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들어오고 누가 빠졌습니까? 시도지사가 발급 열람을 할 때는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는 통상 어디에서 낸다?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도면의 복사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이제 그 아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적전산 자료인데, 지적전산 자료는 용어의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적전산 자료란 게 뭐냐 하면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를 뭐 시켜놓은 거다?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 뭐다? 지적전산 자료예요. 그럼 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를 뭐 시켜놓은 거다? 전산화 시켜놓은 거다 하면 돼요. 그럼 지적 공부도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죠. 그걸 전산화 시킨 것을 뭐라고 하죠?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럼 그 정보처리 시스템도 뭐다? 지적전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적전산 자료와 선생님, 지적전산 자료와 정보처리 시스템은 그러면 동의어적 개념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지적 공부를 전산화 시켜둔 게 정보처리 시스템인데 전산화 시켜준 자료를 지적전산 자료라고 읽으니 결론은 뭐다? 지적전산 자료와 정보처리 시스템은 거의 흡사한 개념이라고요. 근데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적 공부를 전산화 시켜둔 게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근데 지적 공부 외에도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면이라고 읽을 때는 대표적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지적도면이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도면의 종류에는 지적도와 임야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면과 흡사한 연속 지적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적도와 임야도가 지적 공부고요.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연속 지적도를 뭐다? 전산화 시켜둘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람도, 지번 색임표 이런 거요. 일람도,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런 애들도 전산화 시켜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전산화 시켜둔 것을 뭐라 한다? 지적전산 자료라고 하고, 그 지적전산 자료는 전산화 시켜둔 자료가 이만큼의 내용이라면 지적과 관련되는 자료를 다 전산화 시켜둔 것을 지적전산 자료라고 하고,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전산화 시켜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 정보처리 시스템과 지적전산 자료는 동의어적 개념은 아니라 지적전산 자료 안에 뭐하다?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발급이나 열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다? 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용. 그러면 발급한다, 열람한다라는 개념과 이용한다라는 개념은 다르다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사업자예요. 사업자. 대한민국에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는요, 누구든지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 다 열람이나 발급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을 만들겠다. 즉, 다른 목적으로 뭐 하려고 한다?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에 관련되는 자료를
발급이나 뭐다 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뭐 하려면 이용을 하려면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자 용어의 개념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적과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에 관한 법령상 지적과 관련되는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심사를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3번 지적소관청, 4번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 정답 몇 번? 4번. 그럼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이게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적 전산 자료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고, 아, 그걸 이용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누구의 심사를 받아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빈도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적 공부.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뭐가 된 경우에 멸실된 경우에 소멸되었다. 화재 등으로 없어졌다면 관계 자료에서 멸실 당시의 지적 공부를 다시 뭐 하는 것을 말한다? 복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지적 공부의 복구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경련제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0일에, 32회 쉬고 33회 나오고 34회 쉬고 35회 때 나왔고 그럼 순서대로 간다면 36회 때는 나올 개연성이 뭐하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는 올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지적 공부의 복구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항상 정답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몇 개? 7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굳이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그걸 암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복제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니라 복제된 지적 공부 이렇게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내용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 부분을 제가 올해 책을 만들면서 수정을 미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오표에 따로 제가 올려놓을 건데요.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니까 바로 수정을 하세요.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수정을 좀 하세요.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어표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종합 공부 한번 볼게요. 33회 때 나왔거든요. 그럼 34회, 35회 안 나왔잖아요. 그나마 공시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한 2년 정도 쉬었잖아요. 쉬었으니까 36회 때는 한 번 정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념 정리만 하고 가시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토지 유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에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물어볼 때 출제인이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진다고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다? 정답.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용어의 개념만 딱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출제인이 가장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등록사항이거든요. 등록사항. 그럼 등록사항은 용어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가격에 관한 사항이
뭐다?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뒤에 내용, 이 용어의 개념만 정리해 두시면 등록 사항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뒤에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초심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재시생, 작년에 공부했는데 안타깝게 몇 문항이 모자라서 불합격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초심자든 재시생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현재는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푼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어떤 내용의 상황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푼다라는 능력은 아직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푼다라는 개념으로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본다. 그럼 본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문제를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어보고 이런 문제의 형태가 나오고 이런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하는 과정만 필요하지 이걸 읽어서 답을 3번을 찾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기본수 읽는 느낌으로 읽어보는 느낌으로 뭐한다? 한 번 정도 보시는 거는 좋아요. 그래야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푼다가 아니라 뭐다? 본다. 그럼 본다라는 말은 뭐한다? 읽는다. 이 개념. 읽는다. 이 개념으로 한 번 정도 봐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언제 할 거냐? 1월달 들어갈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때는 앞에 내가 그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암기시켜 드릴 거고 그때 뭐 할 거다?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토지 이동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11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다? 토지 이동의 사유의 각각의 기본적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볼게요. 자, 토지의 이동이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지의 이동이라 하면 무엇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것?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 이 말이 키워드라고요.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토지의 표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새로 정해지거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이 되거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소멸이 되면 그거는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반드시 무엇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개념 정리를 하면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이 표현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꾸 풀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지문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뭐가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 토지의 표시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자꾸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암기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이걸 내겠죠. 소유자. 그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된다.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런 애들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용어의 정리죠. 토지의 이동은 무엇이? 토지의 표시니까. 용어의 개념 안에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자꾸 동일한 내용을 자꾸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애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학급 문제로서 다 맞춰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 상급, 중급, 하급이 있을 거잖아요. 상급 문제는 틀려도 돼요. 중급 문제와 하급 문제만 맞추면 되거든요. 하급 문제가 다 용어의 정리라고요. 학급이 몇 퍼센트 나온다? 50에서 60% 나온다고요. 그래서 용어의 개념이 학급 문제인데 용어의 개념만 알아도 몇 점은 나온다? 합격 점수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어디에 신경을 쓰는다? 뭔가 상급 문제.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 내가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요.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이에요. 됐습니다. 자, 토지 이동의 신청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누가 결정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누구의 신청입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 간단한 거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토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변화가 발생하면 내 토지니까 내가 지적소관청에 가서 이렇게 물리적 현황에 변화가 발생했으니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뭐를 한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이걸 틀리게 할 때 시도지사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러면 토지 이동을 신청을 누구에게 한다?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할 건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이러면 뭐다? X가 되겠죠. 불과 4년 전에 시험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의 정리가 60% 이상이라고요. 그 다음, 다만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직권으로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등록주의를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첫 주차에서 정리했다고요. 그럼 직권으로 하려면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 다음 수립했다면 조사. 그 다음 조사부 작성, 정리계획서 작성,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증빙서류에 전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부터 해서 이제 볼 건데 이게 신규 등록 보니까 23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이 몇 회예요? 36회거든요. 그러면 10몇 년 동안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 문제짜리로 낼 만한 지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낼 만한 지문이. 자,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갈게요. 지금부터 저는 토지 이동의 11가지 사유의 기본적 개념적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내용적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가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개념만 잡혀 있으면 내용은 따라와요.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 한번 해결해 봅시다. 신규 등록의 개념은 뭐냐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대표적으로 뭐다? 공유 수면 매립지입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근데 신규 등록의 토지는 대부분 공유 수면 매립지다. 이게 거의 99.99%입니다. 원칙이. 왜냐하면 등록이 누락된 토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등록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 지적소관청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토지가 존재한다면 그런 토지도 처음으로 등록은 시켜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것을 다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란다고요. 근데 신규 등록의 개념적 정의를 할 때는 대부분 뭐다? 공유 수면을 매립한 토지, 이게 대표적 사유라고요. 그럼 이런 토지를 지적 공부에 최초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신규 등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매립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바다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공유 수면을 만약에 매립했다.
그럼 공유수매를 매립했다 하면 이걸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최초로. 근데 우리가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대장, 즉 지적 공부에만 등록해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 등록의 공시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죠. 대장하고 어디에? 등기부.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죠?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 이렇게 배웠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공유수매를 매립했을 때 원래 토지가 아니었던 토지가 바다 밑에 토지가 매립을 해서 토지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등기부도 뭐 한다?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될 건데 대장과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죠? 다르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동시에 만들 수는 없다라는 또 결론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등기부부터 만들 건지 대장부터 만들 건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 등기가 원칙이에요. 최초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그 말은 뭐다? 먼저 신규 등록을 하고 후에 등기부를 최초 개설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보존 등기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다? 선 등록 후 등기가 원칙이라고요. 먼저 등록을 한다. 먼저 등록을 한다는 것은 대장을 최초 개설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신규 등록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상. 신규 등록을 한다라는 말은 대장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쵸? 신규 등록을 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신규 등록을 할 당시.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부도 했거든요. 사실관계의 정리는 항상 대장이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면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절차가 뭐라고요? 등기촉탁. 그럼 역순으로 등기촉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용어의 정리를 물어봤을 때도 여러분이 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신규 등록은 어떨까요? 신규 등록을 했어요. 했다고요? 그럼 신규 등록을 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는 하나 용어의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등기 촉탁의 개념이 뭐예요? 대장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을 때 등기부와 대장사에서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고 그 사실관계를 일치시켜주기 위한 절차를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 한다. 이런 또 용어의 정리가 정리되었죠. 그럼 그 두 가지의 용어의 정리를 합쳐버리면 그게 시험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을 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신규 등록에 의해서 토지의 표시를 지적소관청에서 정리를 했을 때 사실관계의 불일치, 일치 이 문제 자체가 예초부터 발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주차에 여러분이 흔히 쓰고 있는 용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용어를 흔히 쓰고 있는데 일치와 불일치라는 용어는 비교 대상군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용어예요. 제가 앞에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하고요. 저하고는 이런 점이 많이 일치해요. 이 사람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불일치해요. 내가 밖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와 저는 이런 부분은 일치하고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와 저는요. 불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는 여성, 저는 남성이고요. 이러면 미친놈 소리 안 듣거든요.
비교 대상군이 없는데 비교를 하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를 촉탁해서 일치시킨다는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올해 1번 문제였다. 다음 아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령상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정답이 뭐다? 항상 신규 등록이야. 그럼 이게 등기 촉탁의 개념을 가지고 물어봤지만 결국은 뭐다? 등기 촉탁의 용어의 개념과 신규 등록의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암기를 하지 아니해도 그 용어의 개념의 결부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용어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면 더 좋은데 안 되어 있어도 우리는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등기 촉탁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은 무조건 신규 등록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든 문제는 풀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성 있게 풀어내려면 용어의 개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오래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정답은 등기 촉탁이라는 건 대상이 아닌 거 알게 되었고, 두 번째 또 생각해보자. 여러분의 토지가 있다. 여러분의 토지가 있다면 형상을 보고 대충 이런 모양이야 라고 도면의 경계선을 그려야 돼요? 아니면 측량을 통해서 그려야 돼요? 그럼 신규 등록이 만들어지면 도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도면의 경계선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측량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 개념은 도면이라는 곳에 경계선을 새롭게 그리려면 뭐 한다? 측량해야 한다. 이 개념으로 또 귀속된다고요. 용어의 개념이. 그럼 신규 등록은 측량을 한다 안 한다 출제인이 물어보면 신규 등록은 지적에 관한 측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첫 번째가 신규 등록이에요. 토지동사회 중에서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된다. 그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간단하죠. 뭐 도면이라는 곳에 경계선을 그리려면 뭐 한다? 측량해야 한다. 대충 보고 그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면 신규 등록은 도면의 경계선을 시켜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된다까지는 왔고, 그럼 측량을 하려면 실제 형상대로 기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뭘 사용해야 한다? 축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도면의 경계선을 그려야 한다. 그러면 그 축척이 어떤 축척이냐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가 정밀하게 기록될 수도 있고 도면상의 경계가 오차가 많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경계가 될 수도 있다. 정밀성이 높은 경계가 되려면 축척이 뭐다? 고축척, 대축척이 돼야 되고, 즉 정밀성이 떨어질 때는 뭐다? 저축척, 소축척이라고. 저축척과 대축척의 기본 개념적 가치는 분모 단위 숫자가 뭐한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한다? 대축척, 고축척. 분모 단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축척, 저축척. 그럼 분모 단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계의 정밀도는 뭐한다? 떨어진다. 그 말은 경계의 오차가 크다 작다? 크다.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 우리가 2주차 과정까지 했던 내용이 실제 지적법을 이끌고 가는 엔진 역할을 하는 내용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암기 분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해야 되겠네요. 그쵸? 해서 이제 도면에 경계선 등록하겠죠? 그럼 신규 등록을 할 때, 도면에 경계선을 그릴 때, 축척을 사용해서 측량을 통해서 할 것인데, 그죠? 그러면 측량을 하려면 실제 지상에 가서 측량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을 여러분이 암기를 했다고요. 5가지. 고조, 무중, 고조, 유화, 토지, 절삭, 해수, 면반, 토지 편입, 외견 이런 기본적인 암기사항을 하고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자꾸 체크를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해수 면반이 뭐야? 해면과 수면에 접혀져 있을 때는 최대
만조이 또는 최대 만수위선을 기준으로 등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측량을 하려고 할 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또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는 토지 편입 외견 해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토지로 편입했다면 제방에 뭐다? 바깥쪽 어깨선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측량을 할 때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제방에 어디를 바깥쪽 어깨선을 기준으로 뭐한다? 측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배운 내용들이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대로 토지 이동 파트에 이식해 나가는 절차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하는,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목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토지가 만들어지면 지목 결정해야 되잖아요. 한 필지에 몇 개의 지목? 하나의 지목. 그럼 지목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지목을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목과 관련해서는 한번 딱 가려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 등록한 토지를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용도들한 겁니다. 그럼 지목은 뭐라고 결정하자? 전.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면에 경계선이 등록이 되었잖아요, 이제? 지목도 경록되었죠? 됐잖아. 그냥 면적 측정해야 되잖아. 면적 측정은 어디에서 한다?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려면 도면에 경계선이 등록이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되어야 면적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기본 알고리즘으로 계속 토지 이동은 어차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절차라고요. 그 구조에서 자꾸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과 맥, 용어의 개념이 잡혀져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지문들을 자꾸 재생산해낼 수가 있다고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아니라 기본적인 암기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지문을 재생산하는 암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의 개념적 정리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죠. 그럼 누구에게 신청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 서관청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토지 이동은 다 똑같겠지 뭐.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잡을 때. 자, 여러분이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토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내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수백만 필지, 수천만 토지가 만들어졌어, 여러분께. 야, 한 50년 공사해가지고 이제 내 토지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빨리 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싶을까? 아니면 안 하고 싶을까? 빨리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란 것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봐. 나의 토지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는가? 변경이 되거나 말소가 되는 어떤 상황적 요소들인데 어떤 시기든 기본적으로 내 토지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거야. 내 토지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쁜 쪽으로 발생하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가 바다로 되었을 때. 토지가 바다로 되면 슬퍼 안 슬퍼? 슬퍼. 근데 지목을 바꿔. 나의 토지가 전이었는데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을 대로 바꿨어. 그러면 좋아 안 좋아? 빨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지. 이렇게. 분할, 내 토지가 한 필지거든? 한 필지거든? 근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토지를 나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나누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눈 거죠. 그럼 나는 나누었다면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하고 싶어 안 싶어? 쉽지. 내 필요에서 나누었으니까. 토지를 합칠 수도 있거든. 그걸 합병이라고 해요. 합치는 것도 누구의 의사에서? 토지 소유자 나의 의사에서 합치는 거거든. 그럼 빨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그런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러 가. 굳이 국가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가. 내 토지에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바꾸고 싶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지적 공부에 공시되는 현황은 항상 뭐한다? 일치되게 공시되어야지만 정확한 정보가 공시될 거잖아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굳이 여러분에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해라라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올 건데,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행여나 안 올까봐, 행여나 또 너무 지체되게 올까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물리적 현황과 지적 공부의 현황을 일치시켜야 되니 토지 소유자가 올 거지만 그 오는 시간을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다고.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와서 신청을 하세요라고 의무를 부과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토지 이동에 따른 신청 의무의 부과라고 합니다. 그게 며칠이다? 일반적으로 60일이에요. 60일. 근데 실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갈 건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적 공부와 물리적 현황의 일치를 위해서 의무를 부과해놨다. 며칠? 60일 이렇게. 그것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개념하고. 자, 그래서 신규 등록 며칠? 60일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 암기하고 가자. 이건 암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리얼 지문 뒤에 나올 건데 자, 그럼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신규 등록할 당시에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거 알고 가셔야 돼. 우리가 일단 지적 공부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 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려고 해. 잘 들어야 돼. 지적 소관청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려고 해야 돼. 하려고 해. 그럼 소유자는 권리관계지.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 임의로 정리해야 될까? 항상 등기부를 보고 정리해야 될까? 자신 있게. 등기부. 왜? 권리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등기부.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항상 뭘 보고 해야 한다?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출제인이 물어본다고. 신규 등록 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준은 등기인데 등기가 없으니 그럼 뭘 기준으로 정리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기준이 신규 등록할 때는 암기해야 돼. 판매, 기, 소. 이게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판, 매, 기. 그 뒤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그래서 판결.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인증 사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봐봐. 등기부와 관련 첨부 서면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이 지문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 신규 등록에서만 쓰는 거야. 그럼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부동산 등기부 관련 서면이 소유자에 관한 입증 자료가 된다. 또 이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등록 전환이에요. 이제 조금씩 이 토지 이동의 용어가 좀 익숙하죠. 왜 익숙하느냐? 지번할 때 했거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할 때.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한다? 등신, 본부,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 전환부터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네.